사람의 인생에는 유독 비가 많이 내리는 시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30년 전 아들을 배에 품고 남편의 뒤를 쫓던 그 축축한 여름날들이 그랬습니다. 이제는 비 오는 날의 냄새만 맡아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나이가 되었는데 오늘 밤 다시 그 비 냄새가 제 거실 안쪽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인터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다 된 시간, 인터폰 화면 속에는 제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쫄딱 맞은 채 화장은 다 지워져 검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더군요. 문을 열어주기도 전에 제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저 눈물, 저 어깨의 떨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었거든요.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는 거실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님, 이름만 부르며 통곡하는 그 아이의 등 뒤로 차가운 빗물이 제 마루바닥을 적셨지만 저는 닦아낼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 발치에 엎드려 어머니, 제발 아들 좀 말려주세요라고 울부짖던 제 모습이 그 아이 위로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울던 며느리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제 30년 인내를 단 한순간에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머님, 그이가 여자가 있어요. 바람이 났어요. 저 이제 못 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주변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 시도득은 못한다더니 그 잔인한 말이 제 인생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때로 독이 됩니다. 잊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생생하게 살아나 숨통을 조여오죠. 저는 30년 전 그 지옥 같았던 언덕길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퇴근길이었습니다. 임신 4개월, 입덧 때문에 밥 짓는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을 하던 시절이었죠. 남편은 요새 프로젝트가 바쁘다며 일주일째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뭐라도 챙겨주고 싶어 큰맘 먹고 남편이 좋아하는 도넛을 사들고 회사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정문 근처에서 익숙한 차 한 대가 빠져나가는 걸 봤습니다. 남편의 차였습니다. 야근한다더니 벌써 퇴근하나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려던 순간 조수석에 앉은 낯선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든 도넛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뒹굴었지만 저는 제 발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저 차 좀 따라가 주세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대사를 제 입으로 뱉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고 뱃속의 아이는 제 불안을 아는지 꿈틀거리며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남편의 차가 멈춰선 곳은 우리 집과는 정반대 방향, 낡은 빌라들이 밀집해 있는 어느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내려 익숙하게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꺼내더군요. 예쁜 꽃바구니와 케이크였습니다. 제 생일에도 돈 아깝게 이런 걸 왜 사냐며 타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꽃바구니를 든 남편이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빌라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로 범벅이 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빌라 201호.
불이 켜지고 창가에 비친 두 사람의 다정한 그림자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갈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빗속에 서서 제 배를 감싸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이 아빠가 저럴 리 없어.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평온했던 인생은 거기서 끝났다는 걸요. 빌라 201호의 불이 꺼지고 저는 그 골목 어귀에서 죽은 듯이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갔죠. 당장 뛰어 올라가 문을 부수고 그 인간의 머리채를 휘어잡을까? 아니면 이대로 사라져버릴까?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빗물에 젖은 제 배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두고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불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그림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제가 말없이 낮에 본 그 빌라의 주소를 종이에 적어 내밀자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야근한다더니 거기서 뭐 했어? 제 목소리는 분노보다 서러움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오만하던 인간이 제 발치에 툭 하고 쓰러지듯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는 제 발목을 붙잡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미쳤었나 봐.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이랑 우리 아기 없으면 나 정말 죽어. 남편은 자신의 뺨을 수차례 내려치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다시는 그 여자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만약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내 모든 재산을 넘기고 맨몸으로 나가겠다며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때 남편의 눈물은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나를 향한 미안함과 뱃속의 아이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저렇게 처절하게 비는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달려와 제 손을 잡고 내 아들이 죽을 죄를 졌다. 한 번만 살려달라며 며느리인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시는데 그 모습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까지 비는데 이번 한 번만 속아주자. 내 아이에게 아빠를 뺏지는 말자. 그게 제 인생을 갉아먹는 첫 번째 타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한 번 무릎 꿇는 게 어려운 법이지 두 번, 세 번은 쉽다는 것을요. 남편은 며칠간은 집안일도 돕고 꽃도 사오며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마음을 열고 다시 웃어주려 노력했죠. 하지만 그건 잠시 폭풍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연극일 뿐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태어나고 걸음마를 떼고 아빠라는 말을 배울 때쯤 남편의 눈빛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과를 믿고 제 청춘을 다 바쳐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그래도 나한테 빌던 그 진심이 있겠지 하며 제 눈과 귀를 스스로 가렸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제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했던 방식 그대로 며느리 앞에서 똑같이 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믿었던 그 사과와 눈물들이 얼마나 값싼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고 제 발목을 잡으며 울던 날 저는 그 눈물이 참회인 줄 알았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던 그 맹세가 우리 가정을 지키려는 최후의 수단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더군요. 폭풍우가 지나가고 파도가 잔잔해지자 남편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지옥 같은 성실함을 보였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칼퇴근을 하며 제 눈치만 보더군요. 저는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그래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돌을 지나고 말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 남편은 슬그머니 외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빌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한마디라도 할라치면 언제까지 그 얘기로 사람 잡을 거야? 내가 빌었잖아. 죽을 때까지 죄인 취급할 거야? 라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빌던 사람 화내는 사람 그 사이의 괴리감에 제 가슴은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준 두 번째 기회를 면죄부로 생각했던 겁니다. 한번 빌어주면 넘어가주는 여자라는 걸 확인한 남편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제 안방에서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 발견한 낯선 립스틱 자국, 주머니 속에 모텔 영수증. 그때마다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싸웠지만 남편은 이제 무릎조차 꿇지 않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기대가 제가 되어 날아가 버린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 인간은 이제 내 남편이 아니다. 저 인간은 그저 우리 아들의 학원비를 벌어다 주는 기계일 뿐이다. 그때부터 제 모든 신경은 아들에게 쏠렸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짓을 하든 저는 아들의 문제집을 채점하고 아들의 영양제를 챙겼습니다. 아들에게는 한 번도 남편의 흉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 아들의 정서가 망가질까봐 밖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들어와서도 아들 앞에서는 아빠는 밖에서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신다며 웃어줬습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출구는 아들의 성적표였습니다. 아들이 1등을 해오고 전교 회장이 되었을 때 저는 남편에게 당한 수모를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낯선 여자와 웃고 있을 때 저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서 아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너만큼은 절대로 저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겠다. 너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반듯하고 존경받는 남자로 만들겠다. 그건 교육이 아니라 도박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실패를 아들의 성공으로 덮어버리려는 위험한 도박이었죠. 세월은 유수와 같아 아들은 제 바람대로 자라주었습니다. 번듯한 대기업에 입사하고 참한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전 드디어 이 도박에서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 신랑 입장을 하는 아들의 늠름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참길 잘했어. 내가 30년을 지옥에서 버틴 보람이 있구나. 제 곁에 선 남편이 뻔뻔하게 인사를 다니는 꼴을 보면서도 그날만큼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을 때 아들의 퇴근이 늦어진다는 며느리의 전화를 받았을 때 가슴 한구석에서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라고 며느리를 달래면서도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야근이라며 집을 나서던 남편의 그 목소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제 거실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며느리가 내뱉은 그 한마디, 어머님, 그이가 다른 여자가 있어요. 그 말은 제가 쌓아 올린 30년의 성벽을
단숨에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제가 도끼로 키운 아들이 제가 그토록 증오하던 남편의 그늘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니. 시도득은 못한다더니 그 저주 같은 말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올 때 저는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울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키운 내 아들이 제가 그토록 혐오하던 남편의 짓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 없다. 우리 아들은 다르다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내민 아들의 핸드폰 속에는 제가 30년 전 골목길에서 목격했던 남편의 그 비겁한 미소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죠. 신호음이 가는 그 짧은 시간이 제 평생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전화를 받은 아들의 목소리.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저 지금 회사 회의 중이라 이따 갈게요. 그 목소리는 30년 전 야근한다며 뻔뻔하게 거짓말하던 남편의 목소리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는 그 말이, 바람도 유전이라는 그 단어가 이토록 잔인한 사형 선고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참을 울다 지쳐 잠든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 어린 것이 얼마나 가슴을 쥐어뜯었을까요? 며느리가 깨어나 제 손을 잡고 묻더군요. 어머님 이 아이랑 저는 어떻게 살아요? 저는 그 사람을 도저히 못 보겠어요. 죽고만 싶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걸어온 그 가시밭길을 이 아이에게도 걸으라고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참아온 30년이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참고 살면 자식은 반듯하게 자라고 나중에는 보상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참아준 덕분에 남편은 죄책감 없이 밖으로 돌았고 제 아들은 아버지가 그래도 가정이 유지되는 걸 보며 바람은 피워도 되는 것이라는 잘못된 공식을 몸으로 배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도끼로 키운 그 세월이 오히려 아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며느리의 젖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처음으로 남편과 아들의 편이 아닌 한 여자의 편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가, 참지 마라. 당장 가자. 이 엄마가 그년을 해결해 주마. 넌 나처럼 인생을 도박에 걸지 마. 내가 30년 참아보니 남는 건 껍데기뿐인 집구석과 배신을 배운 아들뿐이더라. 내 인생은 내 거야. 나처럼 죽어서 살지 말고 살아서 살거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30년 인생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은 시원해졌습니다. 며느리를 보내고 혼자 남은 거실,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내립니다. 저는 평생을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인내하는 게 미덕인 줄 알았고 참는 게 엄마의 숙명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잘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저 썩어가는 상처를 예쁜 포장지로 덮어두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내 희생으로 덮어주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비극의 씨앗을 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제 아들은 이제 제 아들이 아니라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자기 죄의 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지켜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인생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 내리는 이 비가 제 인생의 묵은 때를 다 씻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말로 잘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잘 살고 있는 척 자신을 속이고 계신가요? 가슴 먹먹한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질문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